겨냥을 하지 않았던 분이 해방 후에 공산주의와 결별을 한 것은 볼셰비키 혁명의 어떤 폭력성, 그리고 이데올로기 과잉, 또 소련을 조국으로 여기는 그런 그 일탈된 공산주의자들, 이런 행동의 모순을 느끼고 또 갈등을 많이 느끼면서 겨냥을 했죠. 그 후 조봉암은 공산당에서 제명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천양의 기땀을 내 이북에서 남침해가지고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조봉암 씨 부인이 아닙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조봉암 씨하고 공산주의하고는 조봉암 씨는 공산주의자는 아니다. 그 양반은 국민과 같이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정치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보당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미국도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주한미 대사관 보고서는 조봉암이 간첩이라는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봉암의 사형 선고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졌다. 그렇다면 누가, 왜 그를 간첩으로 몰아갔던 것일까? 조장에게 발음장을 1948년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은 농림부 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하고 토지개혁을 맡긴다. 좌우합작 반대운동을 주도해온 이승만이 좌익 출신의 조봉암을 기용한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사였다. 국회의 지지를 받아야 내각이 잘 운영될 수가 있는데 국회에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무소속 구락부에서 조봉암 위치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영향력 발휘 이런 것도 조봉암이 해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서 조봉암을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을 한 거지요. 그러나 한동안 계속되던 두 사람의 정치적 협력 관계는 1952년 제2대 정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급변한다. 이승만이 재선에 도전한 가운데 조봉암은 당적도 없이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그것은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다. 개표 결과 조봉암은 약 79만 표를 얻어 이승만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비록 큰 표차로 낙선했지만 소속 정당도 없이 출마한 것을 감안하면 크게 선전한 것이었다. 아무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와 함께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민국당, 한민당의 후신이죠. 이 민국당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조봉암 후보가 참신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아주 신랄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먹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조봉암의 예기치 못한 선전은 장기 집권을 노리던 이승만 정권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이른바 4.4.5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이 폐지되면서 이승만은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조봉암도 야당인 진보당의 후보로 선거에 나섰다. 이승만과 조봉암의 두 번째 맞대결이었다. 제2대 정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재집권을 낙관했던 이승만은 당시 공식적인 정견 발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에 맞서는 조봉암은 철저히 정책으로 승부했다. 10가지 주요 공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보당 사건의 빌미가 된 평화통일이었다. 전쟁을 반대한다는 조봉암의 평화통일 공약은 한국전쟁의 여파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대다수 농민과 노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정말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일반 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라는 것을 저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었다.
왜 그 시점에서 평화 통일 얘기를 하는가? 그러니까 정말 밑에 있는 이 기층 서민들이 전쟁을 원하는 것인가? 아닌가? 굉장히 현실을 잘 읽는 한국적 진보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적 진보주의를 지향했던 조봉암. 그가 꿈꾸었던 정치가 무엇이었는지는 그해 겨울에 열린 진보당 결당대회 개회사에도 잘 드러나 있다. 또 인간의 정성을 무시하는 일을 없애고 모든 사람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모든 사람이 착취당하는 것이 없이 응분의 노력과 사회적 보장에 의해서 다 같이 평화롭고 행복스럽게 잘 살 수 있는 세상, 이것을 가르쳐서 한국의 진보주의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진보당 창당 때 개연설에 그 몇 분 동안에 그걸 전부 축약했어요. 그 축약했는데 거기에 우리 인류의 이상이 뭐냐? 그것이 오늘날 얘기는 말하자면 복지사회예요. 이상이.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혁신정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 그러나 선거 과정은 쉽지 않았다. 납치와 폭행 등 우익 정치 깡패들의 선거 방해 공작이 기승을 부려 선거 운동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죽사는 선거운동다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강연회도 하기 어려웠고, 어느 신문에서 쓰기를 이승만 후보의 홍보물은 비행기로 날아다니고, 조봉암의 홍보물은 리어카로 실어 나르기도 어렵다라는 그렇게 그 규절이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홍보나 선거 자금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이 거의 게임이 안 될 정도가 됐고, 투개표 과정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지난 3월 중순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죽산 조봉암의 맏딸인 조호정 여사를 찾아왔다. 개표장에서 올해 90세인 박문철옹. 진보당의 경남도당 선전부장이었던 그는 1956년 대선 당시 참관인 자격으로 부산 중구의 개표 작업에 참여했다. 한바구 이렇게 돌려놨거든. 국가 간에 이제 그리고 그곳에서 후보자들의 표가 뒤바뀌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한다. 공표를 해가지고 그 당시 내가 본 숫자는 3만 얼마에 3만 2천 표인데 거기다가 이 박사가 더 그거를 얹어 타가지고 이 박사 표가 3만 2천 표를 발표하고 2등을 한 그 신익기 씨 주모표는 1만 3천 표였는데 거기에 조보암 선생 이름을 넣어가지고 조보암 씨가 1만 3천 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원래는 7,500표가 이승만 박사 표인데 여기에 이제 신익기 씨가 주모표를 7,500표를 얻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이제 표의 주인만 바뀐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조봉암은 유효 득표수의 20%가 넘는 약 216만 표를 얻으며 명실공히 이승만의 최대 라이벌이자 정적으로 떠오른다. 그리고 이 선거를 계기로 조봉암에 대한 이승만의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해 11월 조봉암이 이끄는 진보당이 정식 출범을 선언했다. 그러나 진보당의 출범은 순탄치 않았다. 당시 진보당사가 있던 종로 이가의 한 건물. 조봉암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이재윤 씨는 창당 무렵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저 위에 진보당 간판이라고 내가 걸고 거기 3층이 한 절반 정도가 당사했었어요 그때. 창당 후 몇 달 만에 간신히 얻은 사무실. 경찰의 감시와 방해 때문에 선뜻 세를 주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형사들이 와서 왜 줬느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주인도 일단은 계약권 일상에는 꼼짝 못하니 뭐. 내가 그렇게 된 거는 내가 알고 있다고 지금. 창당 과정 역시 고난의 연속이었다. 진보당과 관련된 곳엔 어디나 경찰의 감시가 있었고 지방도당 결당대회에는 괴한들이 난입하기도 했다. 전북도당에 갔을 때는요
꼭 죽게 됐다고. 또, 태어날 마음이 들어갔다 하는데 말이야.